밀물은 모든 배를 들어올린다. 존 F 케네디가 인용한 이 명언처럼요. 이 지금 시장에는 거대한 유동성의 밀물이 다시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큰 배뿐만 아니라 리플 XRP라는 혁신의 배까지도 모두 들어올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인데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자만이 새로운 수평선에 닿을 수가 있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밀물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번 영상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22조 달러에 달하는 돈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이 숫자는 단순 통계가 아닙니다. 이 시장에 다시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인데, 겉으로 보이는 뉴스가 아직까지 긴축의 여진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거대한 유동성의 엔진이 서서히 재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 이번에 발표된 미국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시장 전망 보고서는 현재 시장을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니라 앞으로의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서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돈을 말하고 있어요. 즉 통화량이 다시 풀리고 있고, 금리, 미국 연준 정책이 방향을 틀 준비를 하고 있고, 파는 사람, 즉 장기 보유자의 매도 압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안팎에서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리플 XRP 같은 알트코인들도 오랜만에 존재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 시장이 갑작스럽게 화랑을 맞은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런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 이 표면적인 뉴스랑은 다르게 시장 뒤편에서는요, 또 필연적인 구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이런 시점에서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계정치의 속을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힘, 유동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동성이라는 건요, 금융시장 전체의 연료와도 똑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유동성 수축의 시대를 겪은 바가 있었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주요 중앙은행들이 돈줄을 재면서 시중의 통화량 M2는 줄어들었고, 자산시장도 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거. 이 미국의 광해 통화량을 나타내는 M2 지표가요, 최근에 약 22.3조 달러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의미하는 바인데요. 오랜만에 돈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양적 긴축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요, 이 소비자 물가 같은 전통 지표보다 M2 통화량 증가율과 훨씬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은 비트코인 같은 공급이 제한된 자산으로서 그 돈이 흘러가기 마련이겠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전례 없는 부양책으로서 M2 통화량이 25% 이상 급증하면서 비트코인은 곧바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 폭발적인 시장 강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2.3조 달러 M2 수준 회복은요, 비록 2020년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중요한 질적인 변화를 뜻해주고 있다는 거. 지난 2년 동안 시장을 짓눌렀었던 이 유동성 부족에 대한 공포감이 사라지면서 시스템 내부 자금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만이 아니에요. 이 글로벌 M2 공급량 역시도 96조 달러에 육박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유럽, 중국까지도 이 주요 중앙은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로 선회하고 있음을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눈에 잘 띄진 않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의 샘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축인 금리를 보겠습니다. 유동성의 물꼬를 트는 또 하나의 열쇠가 바로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인데요. 특히 전 세계 금융시장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준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불과 3, 4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 FOMC 회의가 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 시장은 연준이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 가능성을 약 90%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에 금리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었지만요, 채권 선물 시장은 이미 미국 연준의 피벗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일종의 블러핑에 가깝다라는 해석을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걸 생각해보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고용시장의 냉각이 뚜렷한 상황인데, 미국의 실업률이 4.4%까지 상승하고 민간 일자리 증가세가 꺾이는 여러가지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 경기를 연착륙시키려면은 이제 미국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완화로 돌아서야 될 시기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3% 수준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이 고금리를 계속 고집하다 보면은 실질 금리가 높아지면서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요, 이 보험용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하강 위험에 대비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 실제로 시장 금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선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가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채권 금리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금리 인하는 곧 현금을 들고 있는 것에 기회 비용이 줄어든다는 뜻인 건데,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면은 투자자들은 묶어둔 돈을 꺼내가지고 더 나은 수익을 찾아서 나서겠죠. 그리고 그 자금이 향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 시장입니다. 이렇게 금리 하락은요, 위험자산의 연료 주입을 가속하는 촉매가 될 거라는 거. 참고로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불발이 된다면은 일시적인 충격이 분명히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대로 0.25% 금리 인하가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연말까지 산타랠리가 촉발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비트코인이 그 탄력을 받아서 심리적인 저항선, 이 94,000달러 선을 돌파할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도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려 보자면은 미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조 측면에서도 유동성에는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는요, 이미 올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어가지고 주요 정책 금리를 몇 차례 내렸고 현재 예금 금리가 2% 안팎까지 내려왔습니다. 유럽발 유동성도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중국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압력과 5%대 성장률 둔화 우려 속에서 꾸준하게 완화책을 쓰고 있다는 거. 대출 금리를 낮추고 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중이죠. 중국이 만들어낸 낮은 물가 환경 덕분에 미국도 물가 부담을 덜고 금리 인하 여지가 더 생기는 오히려 역설적인 효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유럽, 중국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유동성 엔진이 다시 전 세계 동시에 돌기 시작한 지금 이 시점, 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강력한 순풍을 등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료가 준비가 됐다면요, 이제 엔진의 상태를 살펴볼 차례겠죠. 여기서 엔진이란 이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뜻합니다. 아무리 연료가 많아도 엔진이 고장났다면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시장 내부 구조는 또 새로운 상승 국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이번 코인베이스 보고서에서는요, 특히 비트코인 시장의 장기 보유자 LTH 비율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했고 다시 한번 재축적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바라보면 그 근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LTH SOPR이라는 게 있습니다. 155일 이상 보유한 코인을 움직일 때요, 즉 매도할 때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를 보는 지표겠죠. 현재 이 LTH SOPR 지표는 1.0을 약간 넘는 1.4 내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한때 1 이상 높게 치솟았다가 최근에 조금씩 내려와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이 9만 달러 근처까지 오르는 동안 매도할 사람들은 전부 다 매도했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홀드하던 일부 장기 투자자들이 차익 시전을 하고 시장을 떠났고 또 그 물량을 시장이 받아냈다는 얘기겠죠. 이제 남은 장기 보유자들은 웬만한 가격 변동에는 움직이지 않는 이 강한 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매도 압력이 구조적으로 고갈이 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올 때 가격이 그만큼 가볍게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래소 동향을 살펴봐도 비슷한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이 바이낸스 포함해가지고 주요 거래소로서 비트코인을 대량 입금하는 거래 비율이 현재 약 0.47 수준에 불과한데요. 크게 우려할 만한 매도 압력이 관측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진행 중에 있고 고래들과 장기 보유자들이 거래소에 있던 비트코인을 대거 인출을 하면서 이 자체 보관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 실제로 거래소 지갑의 비트코인 잔고는 꾸준히 줄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시장에 나오는 공급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일반적으로 공급 쇼크는 이렇게 서서히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남은 코인들 금고 속에 잠긴 채로 시장에서 사라져버리는 거. 결국에 남는 수요가 조금만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바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새롭게 등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들의 비트코인 러브콜인데요. 2024년 말부터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 측의 새로운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데 따르던 회계상의 불이익들이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로 잡아야 됐었지만
오를 때는 이득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기형적인 규정이 있었죠. 이제는 분기마다 보유한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를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요,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장부상의 이득이 생기다 보니까요, 적극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 경영진 측에서는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공개 발언까지도 했었죠. 그만큼 자신감이 상당하다라는 거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이미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회사는 물론이고요, 이 현금성 자산을 많이 쥐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이제 남는 돈을 비트코인에 일부 할당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업의 자금 담당자들이 비트코인을 일종의 디지털 금처럼 취급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수요는 가격 조정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아주 튼튼한 매수 지지층이 되어줍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의 하방은 두터워지고 또 상방 압력은 강력해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거시적으로 봤을 때 돈이 풀리고 금리가 내려가는 환경이 연료를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공급 압력은 줄어들고요, 수요 기반은 탄탄해진 상황이 엔진을 예열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한 축은 시장의 새로운 길을 여는 이 금융상품과 제도 변화겠죠. 이 부분이 최근에 가장 극적인 부활을 이룬 리플 XRP 사례가 있는데, 함께 살펴보자면요, 리플 XRP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업계의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였었죠. 규제 문제로 앞길이 막혔었고요,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한때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코인이었고, XRP가 150원까지 하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2025년 지금 어떻습니까? XRP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 말 그대로 150원 하던 미운 오리가 이제는 4,000원 이상, 그리고 XRP 만원까지도 바라보는 그야말로 백조가 된 격인데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전기가 있었다라는 거. 한 개는 XRP 현물 ETF의 등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리플사가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성공적인 안착이겠습니다. 리플은 원래 은행 간의 국제결제 솔루션을 제공해온 기업입니다. RLUSD 도입으로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에는 달러 유동성 공급 파이프가 생겼고요, 여기에 XRP가 브릿지 통화로서 투입이 됩니다. 한번 쉽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은행 A에서 이 달러를 RLUSD 토큰으로 바꿔가지고 리플 네트워크로 보내게 되면은 리플 레저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은행 B의 유로화로서 교환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리플 레저 가치 이동을 중개하면서 XRP가 교환 매개로 쓰이게 됩니다. 이 RLUSD 가치가 1달러로 고정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전송을 도와줄 수가 있고, XRP가 각기 다른 법정화폐 사이에 환율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RLUSD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리플 레저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이에 따른 XRP에 대한 수요랑 활용도가 자연스럽게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 레저 수수료로 사용되는 XRP가 이 소량이지만 지속적으로 소각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활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XRP의 소각량이 커지면서 그 희소성도 같이 커지는 구조라는 거. 말 그대로 공급량이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타이밍 좋게 2025년 말부터 전세계 은행 간의 메시지 표준, 스위프트만 기준 ISO 20022로 완전 전환됐죠. 여기서 리플 레저는 태생부터 ISO 2002 표준을 지원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은행들이 별도 시스템 구축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을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한때 규제 리스크 탓에 빚을 보지 못했던 XRP가요, 이제는 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랑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정책 변화랑 더불어서 눈여겨볼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흐름인데, 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죠.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구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이나 석유처럼 전략 자산으로 비축해야 된다. 관련 파격적인 제안인데요. 비록 지금 당장 실행 단계는 아니겠지만요, 이런 논의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다른 국가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주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이런 식의 게임 이론적인 경쟁들이 유도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각 국가의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들 측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편입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더 이상 공상만은 아닌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거시경제의 유동성 회귀, 비트코인과 XRP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시장 구조 변화, 그리고 제도권의 정책 방향 전환까지도 전부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맞춰볼까요? 2025년 이 12월 달의 암호화폐 시장은요, 6년 만에 강세장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막은 단순한 사이클상의 반등이 아니라요, 금융 구조 자체의 변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 돈이 풀리고 또 파는 사람은 사라지고 이 기관과 자금의 길이 열리면서 규제의 먹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일시적인 조정이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요, 지금 판을 움직이는 힘의 본질을 읽을 줄 아셔야겠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는 투기성 자산으로 치부가 됐었지만요, 이제는 국제 금융 질서의 한 축으로서 편입되는 모습입니다. 이 지금 시장에 돌아온 유동성들은 과거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성 자금과는 다르게 이 중앙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구조적인 자금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돈들은 겁이 나면 금세 빠져나가는 머니게임 자금이 아니라 한번 움직이면은 관성이 쉽게 꺾이지 않는 거대한 물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시장에서는 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예전처럼 막연한 공포에 눌려가지고 기회를 놓치시기에는 지금 변화의 규모가 남다릅니다. 겨울은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월가랑 기관들은 봄볕을 맞이할 채비를 벌써부터 마쳤습니다. 2026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새로운 상승장의 서막, 우리는 바로 지금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가장 짧은 상승의 순간을 위협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장 길게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에 웃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늘 좋을 수가 없죠. 1년을 크게 나눠볼게요. 상승장, 보합장, 반등장, 하락장,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로 모두가 체감하는 이 강력한 상승 구간은 길어봐야 2달 남짓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상 그 짧은 2개월을 위해서 나머지 10개월을 견디고 버티고 준비하면서 보내고 있는 셈인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지치고 조급해져서 스스로 자리를 떠나버리십니다. 하지만 이런 10개월이라는 시간은요, 그냥 단순하게 흘려보내는 구간이 아니라 내 투자 기준을 다시 세우고 욕심과 두려움을 정리하고 또 무너진 멘탈을 다시 세워 올리는 가장 중요한 훈련의 시간이고요. 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2개월의 상승장이 기회가 될지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으로 끝날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결국에 이런 짧은 상승은요, 이 준비된 사람한테만 길게 느껴지는 거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구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보합이든 불안한 반등이든 답답한 하락장이든 이런 시간들을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여기시기보다는요, 다가올 수 있는 흐름을 맞이하기 위한 에너지랑 체력을 비축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이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버티고 있지는 않는지, 괜한 욕심으로 스스로 리듬을 깨고 있지는 않는지 계속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지루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또 결과도 당장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결국에 이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나중에 시장이 열어주는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많은 시간을 마치는 싸움이 아니라 소수의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는 싸움인 거고, 그 준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순간은 더 길고 더 크게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시고 수익보다 원칙을 먼저 챙기시면서 다가올 그 2개월을 맞이할 준비를 조용히 이어가셔야 되고요. 결국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요, 가장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XRP든 비트코인이든 결국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 움직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자리랑 온추인 흐름은요, 개인분들께서 혼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그 숫자들이 실질적인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요, 이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략하는 군대는 막을 수 있어도요. 이 때가 된 아이디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말인데요.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인공지능의 폭주 그리고 실물 경제의 침체라는 거대한 균열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길은 더욱더 선명해진다라는 거. 기술 표준, 규제 완화, 그리고 기관의 자금까지도 이 모든 거대한 파도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단 한 개의 자산, 리플 XRP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시간, 바로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사적으로 상당히 기이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선 인공지능, AI가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폭주하면서 이 수천억 달러의 자본을 빨아들여가고 있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실물 경제는 어떤가요? 오히려 점점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라는 거. 제조업 공장은 멈춰서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이 도대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경제학자들은 이 거대한 모순을 대분기점이라고 부릅니다. 고도기술 영역이랑 전통산업이 극단적으로 엇갈린 이 시점, 이 갈라진 두 세계의 틈새를 외우면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단 한 가지 자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리플 XRP라는 거예요. 오늘 분석 영상 통해서 골드만삭스, 맥켄지까지도 포함한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바탕으로서 2025년 말 현재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을 해부하고요. 왜 지금 이 시점이 XRP한테 있어서 진실의 순간인지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눠서 검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9개월 연속 50 이하를 기록하면서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 경기 둔화 조짐에 이어가지고 연준이 이달 말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요. 이 전망을 봤을 때 2026년까지도 금리는 서서히 아주 제한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분간 경기 부양을 위한 돈 풀기는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뜻인 건데 이 실물 경제 전반이 표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섹터 그리고 기술주들은요. 이런 역풍 속에서도 나홀로 천천히 폭풍 성장 중이라는 거. 이 미국에서 작년 당시 민간 인공지능 투자액이 1년 만에 1,000억 달러를 훌쩍 넘었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미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빛을 내서라도 인공지능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인공지능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인공지능이 똑똑해지고 기업 경영 곳곳에 스며들수록 이 느리고 비효율적인 기존 금융 시스템은 감당하기 힘든 병목으로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AI 에이전트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0.1초 만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AI가 해외 송금에 며칠씩 걸리는 현재 금융망을 참고 과연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계랑 기계 사이에서는 사람이 상상도 못할 빈도 그리고 그 속도의 금전 거래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의 금융 시스템으로는 밀리초 단위로 벌어지는 수많은 거래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 바로 여기서 거대한 틈새가 발생하겠죠. AI 경제가 본격화될수록 국경과 시간의 장벽 없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이런 새로운 금융고속도로가 절실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요의 폭발이 현재 일어나기 직전, 그게 바로 지금 이 시점 타이밍입니다.
이런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를 깔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이미 물밑에서 한창입니다. 2025년 11월 전 세계 은행들이 수십 년 만에 금융 시스템의 배관을 통째로 갈아엎는 대공사를 마쳤어요. 국제 금융 메시지 표준을 기존 스위프트 체계에서 ISO 20022로 전면적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단순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이 전 세계의 돈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다는 거고, 그리고 리플은 시작부터 이미 이 언어를 쓰고 있었죠. 이제 전통 금융망과 리플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말이 통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갖춰졌습니다. 과거 은행들이 기술 호환성 문제로 망설였다면요, 이제는 그런 장벽이 사라진 셈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리플사가 2024년 말에 출시한 자체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인데요. 1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으로서 현재 발행량이 급속하게 늘어났고요. 2025년 말에는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돌파했었고, 이 많은 분들께서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면은 XRP 역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은행을 포함한 기관들은요, 변동성이 큰 자산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런데 RLUSD라는 안전벨트가 생기면서 그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 이 보수적인 은행들도 이제 익숙한 달러 표기 자산을 앞세워가지고 리플 네트워크에 안심하고 올라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측에서는 홍콩 핀테크 위크에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까지도 발표하면서 이런 움직임에 화답을 했고, 미국의 중소은행들도 RLUSD를 활용한 국제 송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RLUSD로서 기관의 문을 열어주면요, 여기서 들어온 시장 자금들은 다시 국경 간의 송금과 환전을 위해서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XRP랑 RLUSD는 경쟁이 아니라 이 상호 보완 관계라는 거. 참고로 리플 레저 위에서 이 RLUSD를 전송할 때마다 극소량의 XRP가 수수료에서 소각이 되기 때문에 RLUSD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XRP의 그 희소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이 XRP한테 그렇게 결정적인 변곡점인지 이 핵심과 팩트 몇 가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20022 전환이 마무리됐죠. 이 전 세계 은행들의 기술적인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부터는요, 은행들이 새로운 표준 위에서 블록체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2025년 이 하반기 역사상 최초로 XRP 현물 ETF가 미국 증권당국의 승인을 받고 출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기로서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들이요, XRP를 본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을 했고, 거래소들의 XRP 유통 물량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풀렸었던 XRP가 씨가 마르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식의 공급 충격 상황에서는 수요가 조금만 늘어도 가격이 급등하기 쉬운 구조가 돼버립니다. 게다가 ETF 승인됐죠. XRP라는 규제 리스크에서도 자유로워졌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망설이던 연기금 같은 이런 보수적인 큰손들도 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물자산의 블록체인 이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이 미국의 핀테크 업체 오픈 이든 측에서는요, 미 국채를 리플 레저 위에 토큰화해가지고 이미 7천만 달러 이상을 운영 중에 있고요. 영국의 증권형 거래소 아락스 측에서는요, 수억 달러 규모의 머니마켓 펀드를 리플 레저 위에서 토큰화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플 레저가 단순하게 송금만 하는 곳이 아니라요, 주식과 채권 펀드 같은 이런 전통 자산까지도 품는 거대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런 모든 변화가 공교롭게도 2025년 말을 전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국제 결제망의 언어가 통일되고,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기관 돈줄이 열렸고, 미국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인공지능 AI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까지 더해졌죠. 이 세 갈래의 물결이 전부 다 한 지점으로 모여가면서 XRP를 떠밀고 있는 형국입니다. 10년 넘게 가능성만 논의됐던 XRP가요, 이제 드디어 실제 사용 단계로 접어드는 대전환점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현재 경제는 표류하고 있지만 혁신은 언제나 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혁신의 교차로 한복판에 XRP가 서 있습니다. 은행 간 결제망의 교체, 인공지능이랑 머신 경제의 부상, 그리고 제도권 편입을 위한 규제 정비, 이 세 가지 파도가 한꺼번에 XRP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다는 거. 이 기나긴 베타 테스트를 끝내고 이제는 글로벌 금융 실전 모드에 투입될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겁내심에서 뒤처질 때가 아니라 이 변화의 파도 위에서 올라타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현물 매매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시다면요, 가능한 한 현물 매매 중심으로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시장이라는 게 아무리 크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회복과 반등을 반복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고
리플이 힘없이 밀리는 구간, 이럴 때 처음에는 끝난 것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여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물타기를 한다라거나 평균 단가를 조정하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여지를 갖게 됐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변수는 현물 투자자에게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지만요.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원칙 매매를 업비트 빗썸에서 잘 활용하는 이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낮은 타점에 조금 더 비중을 늘리고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무리해서 오늘 매수 안 하더라도 더 시간이 지나서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또 공포의 시장이라고 느끼고 오늘 매도하려는 순간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잡았을 때 그 시기가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무리하게 뛰어든 선물 매매입니다. 시장이 나의 예상과 반대로 단 몇 %만 움직여도 바로 청산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한번 계좌가 사라져버리면은 그거는 손실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이 모든 일이 몇 분, 심지어 몇 초 만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 순간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선물은 단순한 고수익의 기회가 아니라요,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 위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 특히나 잘 알지도 못하는 해외 거래소까지 손을 댄다? 그 리스크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더 벌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든다는 거고, 이 모르는 세계에서 승부를 보려 하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들 안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운영하는 자세입니다. 현물 매매는 화려하지 않고요, 또 속도가 느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결국에 이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가장 큰 수익을 낸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큰 실수를 피한 사람이라는 거,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에 부를 만드는 거는 단 한 번의 큰 승부로 인생 한방 투자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쌓아가는 이런 선택의 반복일 뿐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버시죠.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이제 기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관리 기준, 그리고 절대로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위험 구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어요. 필요로 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공격적인 매매가 아니라 이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드리는 보호용 가이드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가장 잘 변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요, 2025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히 유효합니다. 규제랑 유동성 위기라는 이런 혹독한 시련들, 지난 과거 역사 패턴 봤을 때 수천 개의 알트코인을 멸종시킨 바가 있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라는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상위 포식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진화는 잔인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포트폴리오는 리플 XRP처럼 진화의 결과물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상장 폐지돼버린 알트코인들처럼 도태의 흔적이신가요? 이번 영상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요, 이 디지털 다윈주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팽창과 투기가 판치던 시대가 막을 내렸고, 여기서 살아남은 이 소수의 강자들만이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 2025년 말 현재 이 수천 개에 달하던 알트코인들은
대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고요. 오직 세 가지의 자산만 독주 체제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들이 이미 예견이 된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선 일찍부터 대다수 알트코인은 결국 사라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과장으로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2025년 4분기 이때 일어난 사건들은 여러가지 가설들을 냉혹한 현실로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초였죠. 이 암호화폐 시장을 덮쳤던 전례 없는 유동성 위기들, 11월 달에 덮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들, 그리고 12월에 있었던 리플의 엔터프라이즈 스테이블코인 출시랑, 그리고 이번 12월 달 같은 경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까지도 겹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전세계 금융망의 ISO 20022 전환 완료까지도 이어지면서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불안정한 알트코인들을 무자비하게 상장 폐지시키고 휩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암호화폐 시장은 문자 그대로 대규모 멸종을 겪으면서 이 소수의 우량 자산으로 자본이 몰리는 현상들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격변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만이 살아남게 될 것인지, 거시경제, 국제정세, 정책과 금융시장 측면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적인 환경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급속도로 얼어붙었죠. 과거처럼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는 장세에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돈줄이 마르면서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고, 실제로 2025년 10월 초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4.4조 달러로서 정점을 찍었었지만 곧 이어가지고 밀어닥친 금리 인상 포함해가지고 이런 거시경제적인 역풍에 심각한 하락 국면으로 돌아섰었죠. 이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비트코인은 12만 달러 선을 넘보던 가격이 8만 4천 달러까지 밀려나면서 30% 정도 폭락하는 데 그쳤었지만 대다수 알트들은 어땠습니까? 이 기간의 가치의 60%에서 많게는 90% 가까이도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도 극단적인 차이가 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의 핵심 원인은 유동성의 질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장 지표를 봤을 때 비트코인의 시장 유동성은 줄어들긴 했어도요, 어느 정도 견조함을 유지했었다라는 거. 이 가격을 1% 움직이는데 필요한 자금량, 이 시장 깊이가 약 30% 정도 감소하긴 했지만요, 그 대신에 기관 투자자들이 가격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대거 뛰어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방어해준 겁니다. 반면에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핵심 유동성 공급자였던 마켓 메이커들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거 자금을 회수했었죠. 갑작스럽게 매수 주문이 전부 사라지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투매가 또 다른 투매를 부르는 이런 죽음의 나선이 펼쳐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호가창이 텅 비어있다 보니까 이 작은 매도량, 조그만 매도 주문에서도 가격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 결국에 이번 사태로 알트코인들은 더 이상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편승하는 이런 베타 자산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잉여 자산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실체가 없는 알트코인은요, 더 이상 시장에 남을 자격을 잃어버린 셈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11월 암호화폐 시장에 또 다른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에 돌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건데요. 미국 의회가 예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미국 정부기관들이 30일이 넘게 문을 닫았고, 그 여파로 미국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폭됐습니다. 경제지표 발표가 줄줄이 연기가 됐고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도 안개 속이 되어버리면서 이 전통 금융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었다라는 거. 그런데 오히려 이런 혼란 속에서 미국 월가의 자금은 뜻밖의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달러 가치 하락 위험에 대비하려는 화폐 가치 훼손 거래, 즉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유행을 했던 건데요. 시장 투자자들이요, 이 법정화폐의 가치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심정으로서 대한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텍사스 주 정부가 주 재무부를 통해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를 매입하면서 이 주 차원에서의 전략 비쪽 자산으로 편입하는 역사적인 결정도 나왔었다라는 거. 이와로 비트코인이 변방의 투기 자산을 넘어가지고 국가도 의지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겠죠. 이 공공부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시장에 던지는 파장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국면에서 뚜렷한 위틀리티랑 신뢰 기반이 없는 알트들은요, 전혀 빛을 보지 못했었다라는 거. 시장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대열에서 철저히 배제가 되면서 존재감이 없이 그냥 밀려난 거겠죠. 역시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는 와중에 이 정책과 규제의 칼날도 알트코인들을 정조준했습니다. 2025년 중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수장 교체로서 이 암호자산 규제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고,
엄격한 집행 위주의 규제를 밀어붙이던 게리 갠슬러의 뒤를 이어가지고 폴 애킨스가 새로운 SEC 위원장에 취임했었죠. 이 미국은 집행을 통한 규제에서 명확한 분류를 통한 시장 재편으로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일명 아킨스 도트니로 불리는 이 새로운 기조는요, 한편으로 대부분 알트코인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를 준수하는 이 소수 자산, 여기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갈렸습니다. XRP가 2025년 말 가장 극적으로 이 좀비 코인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사례가 됐는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각종 소송과 규제 불확실성 탓에 침체를 겪었었던 XRP였었지만 하반기 들어가면서 일단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었죠. 그리고 기술 표준이 통합됐었고 기관용 상품 출시, 이 XRP 현물 ETF라는 게 출시가 되면서 세 가지 종합적인 호재가 연달아 터져나오면서 완전히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XRP가 이렇게 3박자 부활을 이루는 동안 경쟁격이었던 카르다노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SEC 증권성 논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ETF 승인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기관 채택까지도 부진하면서 오히려 좀비화가 가속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위기를 계기로서 암호화폐 업계의 옥석 가리기가 확실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한편 2021년 불장을 주도했었던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 초기 디파이 분야의 수많은 알트코인들, 2025년에 높은 금리랑 강력한 규제 장벽을 견디지 못하고 대거 죽은 코인으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투자 열풍을 일으켰었던 코인들마저도 2025년 들어서 일일 거래량이 $1,000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거나 개발이 중단되는 이런 사례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당시에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줄도전한 이런 모습과도 판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술 혁명의 초창기에 나타났던 거품이 꺼지고요. 또 살아남은 것만 살아남는 이런 냉혹한 재편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펼쳐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폭풍 속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 이 세 가지 자산만 어떻게 살아남아서 오히려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된 걸까요? 이 거시경제의 폭풍과 규제의 칼날을 견딘 빅3 암호 자산은 각기 다른 내러티브랑 확고한 유틸리티를 무기로서 이 생존을 넘어서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 같은 경우는 2025년 기점으로 완전히 위상이 달라졌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 변동성 큰 투기자산 취급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국가 전략자산, 즉 디지털 금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텍사스주의 국고 편입 사례가 그 상징적인 장면이겠죠. 미국의 한 주 정부마저도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투자 그리고 해치 수단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니까요. 게다가 전통 금융권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향한 태세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2026년부터 자산관리 고객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를 1에서 4% 정도 비중으로 편입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고요. 이제 은행조차도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될 자산으로 본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제도권 수용 움직임이 곧 거대한 기관 자금이 구조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비트코인은 강력한 수요 기반 그리고 가격 지지선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갈링하우스가 언급했었던 비트코인 $200,000 전망에서도 한층 힘이 실리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더리움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생존 전략은 한마디로 글로벌 금융 인프라가 된 겁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실물 자산 토큰화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한 것이 이더리움이고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발행한 토큰화 국채펀드 BUIDL을 비롯해서 토큰 형태의 머니마켓 펀드까지도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과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거대 금융자산이 이더리움 기반에 들어가면서 이더리움이 사실상 글로벌 금융시장의 백엔드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홍콩 통화청이 추진하고 있는 앙상블 프로젝트에서도 홍콩 달러 기반의 토큰 결제 시스템에 이더리움 호환 기술을 채택했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규제 측면에서도 이더리움은 비교적 안전판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SEC의 새로운 토큰 분류 체계 아래서 이더리움은 충분히 탈중앙화된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가 됐어요. 증권으로 분류될 위험을 피한 건데요. 기술적인 유용성과 제도권 수용성을 모두 다 갖춘 덕분에 이더리움은 폭풍 속에서도 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XRP의 생존 스토리는 더욱더 드라마틱합니다. 2025년 하반기 XRP는 연이은 호재로서 그야말로 부활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첫 번째 전환점은 11월달 미국 SEC 현물 기반의 XRP ETF를 전격 승인한 겁니다. 이 법원 판결로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이 이미 명확해진 상황이었고 규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거리낌 없이 XRP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실제로 XRP 현물 ETF 출시 직후 약 $9억 자금이 XRP 시장으로 유입이 됐고요. 이제 곧 $10억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재가 국제금융 인프라 측면에서 찾아왔는데요. 2025년 11월 22일
글로벌 은행 간의 통신망 스위프트의 메시지 체계가 드디어 ISO 2002 표준으로 완전히 이행됐죠. 이게 단순하게 서류 양식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데이터 처리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리플렛과 리플레저가 애초에 ISO 2002 준수를 염두에 두고 이 구축된 네트워크라는 사실인데요. 은행들이 새로운 국제 표준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XRP가 가장 즉각적이고 또 효율적인 이 유동성 브릿지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잡한 다국적 결제에서 은행들이 부족한 유동성을 메워주면서 이에 따른 윤활유 역할을 리플 XRP가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2025년 하반기 숨가쁘게 벌어진 사건들의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자면은 알트코인의 몰락과 빅3의 부상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선명합니다. 이 7월달 SEC 프로젝트 크립토 발표로 시작된 변화들이 10월달 글로벌 유동성 쇼크를 거치면서 본격화됐고요. 이어가지고 11월 4일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지위를 오히려 입증을 했고 11월 22일 ISO 2002 전환 완료로 인해서 리플 XRP의 활용도가 극대화된 상황인데다가 곧바로 XRP 현물 ETF까지도 승인되면서 제도권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시작이다라는 거고 불과 반년 사이에 이렇게 연이어 터진 이런 결정적인 사건들은요. 암호화폐 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결국에 약한 코인들은 도태가 될 거고 강한 코인만 살아남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편된 판을 가지고 2026년을 내다보면요. 그 방향성은 더욱더 뚜렷해진다는 거. 더 이상의 모험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규제를 준수하면서 기관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실질적인 유틸리티가 입증된 자산들만이 살아남게 될 거라는 거. 실제로 글로벌 자금 운용자들은요. 발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코어 자산으로 삼고요. 이더리움과 XRP를 전략적인 성장 자산으로 취급하는 일종의 바벨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더리움, XRP로 성장성을 추구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알트들의 종말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규제 준수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독자적인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한 대부분의 알트들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거래소에서 퇴출이 되거나 겨우 커뮤니티만 남은 채 좀비 상태로 연명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 갈레가우스의 예언대로 대부분의 알트들은요. 사라지는 흐름들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 알트코인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 자체가 더 이상 막연한 비관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강도 규제 환경이 만들어낸 피할 수 없는 귀결이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가 끝내 생존한 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각각의 거시경제 위기, 기술 트렌드 변화, 인프라 표준 변화, 여기에 빠르게 적응하고 또 주도권을 잡은 결과물이라는 거. 여기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제 과거의 알트코인으로 한탕 벌기 환상에서 벗어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서 편입된 이 세 가지 슈퍼 자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2026년은요. 암호화폐 시장이 더 이상 카지노의 문을 닫고 이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문을 여는 원년으로 기록이 되어줄 겁니다. 삼국지의 적벽대전 이후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 세 나라가 천하를 3분화해서 정립했었던 이 천하 3분지계가 떠오릅니다. 수많은 군웅들이 난립했었지만 결국에 조조의 위, 유비의 촉, 손권의 오 이 세 가지 세력만이 살아남아가지고 천하를 호령했었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이 혹독한 규제랑 유동성 한파라는 전란 속에서 수많은 알트들 군웅들이 사라졌고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 이더리움의 플랫폼 수단, XRP의 결제 인프라라는 이 세 가지 강자만이 살아남아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산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하셔야 될 건요. 이 세 가지 나라 중에서 나는 어느 곳에다가 자신의 자산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락을 두려워하면서 피하려고만 하시면요. 결국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순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끝까지 남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요. 또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죠. 시장 역시도 정해진 흐름 속에서 이 순환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순환 중에 하락이라는 계절만 유독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십니다. 리플 XRP가 떨어지고 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모든 게 비정상처럼 느껴지고 이대로 진짜 끝나는 거 아닌가, 세상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까지도 먼저 앞서면서 시장에서 멀어지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는데요.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일수록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락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만 보고 겁을 먹기보다는요. 1년 전 비트 가격, 2년 전 비트 가격 다시 한번 차분하게 바라보시면서 그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이 공포감, 회의감
이게 돌았을 텐데 이런 구간들이 과연 진짜로 위기였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순간 지금의 하락도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순환의 한 구간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시장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대개 하락을 견디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락을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휘둘려서 스스로 포기해버리기 때문인 거고, 반대로 끝까지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반복되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락장이라는 게 사라져야 될 시간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자 나 자신이 이 시장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검증의 구간이고요. 이 사실을 이해하신 순간부터 비로소 진짜 투자가 시작이 된다는 거. 결국에 살아남는 건요, 방향성을 가장 정확하게 맞힌 사람이 아니라 이 수단의 흐름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도 놓쳐버리고, 또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거래 수급 변화, 핵심 가격대를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 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미리 기준을 잡아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자, 이런 형식에 가깝습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안내드렸던 리플 전용방에서 설명드렸던 중요 내용이지만요, 핵심 내용 6가지로 노하우 압축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업로드 드리면서 짧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 5강 영상이에요. 리플 바닥 신호 잡기로서 조금 더 쉽게 단기 저점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리플 XRP에 대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단기 저점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폭락하는 공포 구간에서의 바닥 신호라거나 이에 따른 거래량 움직임이 어떻게 됐을 때 바닥인지, 그리고 지지 구간 잡는 방법이라든지 각종 보조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하락 음봉 패턴에 대해서 분석 도움 드리고 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서 6가지 내용 중에 앞부분만 짧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리플 전용 정보방 신청 주시면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욕심만 생각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단기 저점이라는 이런 중요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중요 타점 찾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지만요,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 단기 저점 가치도 잘 활용할 줄 아신다면 결국에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단기 고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값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정보방에서 영상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단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기 때문에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제대로 활용하실 분들께서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대한 태풍일수록 그 중심의 눈은 고요하다.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히 거센 태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휘몰아치는 바람에 휩쓸릴까 두려워할 때 XRP는 태풍의 눈처럼 독자적인 고요함이랑요, 그 힘을 또 유지하고 있다는 거. SBI랑 에버노스라는 방파제, 그리고 실제 사용이라는 단단한 기반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혼란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최근에 일본발 엔캐리 트레이드 악재에 대해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발 양적 완화로서 연말 산타랠리,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대불장까지도 예고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거의 유일한 악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무사히 지나가기만 한다면 이 리플 XRP의 강력한 상승장이 어쩔 수 없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국채 2년물 금리가 1%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뜻 봤을 때 금리가 1% 정도 오른 게 왜 이렇게 큰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숫자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무려 17년 만에 처음 나타난 변화의 신호탄인 거고, 일본의 단기 금리가 1%를 넘었다는 건요, 이 시장이 앞으로 일본은행 BOJ의 금리를 최소 1%까지 상승시킬 거다, 이렇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17년 동안 일본 금리는 사실상 제로에 묶여 있었습니다. 물가도 낮고 경기도 침체였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돈을 거의 공짜로 빌려주는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었죠. 이런 긴 시간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은요, 일본에서 공짜 돈을 가져다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매직을 부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미국 주식이나 미국 국채,
혹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투자만 하면요, 그 이자 차익을 남길 수가 있었죠. 금리가 0%인 나라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금리가 4에서 5%인 나라에 투자하니까 당연히 손쉽게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엔화 가치는 어땠을까요? 일본 돈을 다들 빌려가지고 팔아버리니까 엔화 가치는 약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꾸준하게 올라주던 덕분에 나중에 빌린 엔화를 갚을 때도 이 환차손 걱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판도가 또 완전히 바뀌려고 하고 있다는 거.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요, 17년 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에 숨은 자금원이 되어준 엔캐리 트레이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2년물 국채금리가 1%를 돌파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경고등인 셈인데요. 여기에 일본 정부의 재정정책도 채권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신임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2년물이랑 5년물 여러가지 단기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계획이고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자 하는 와중에 이 정부가 채권을 쏟아내다 보니까 시장의 채권이 남아돌아서 가격은 떨어지고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이렇게 한쪽에서 긴축, 또 다른 한쪽에서 팽창이라는 이런 모순된 상황이 일본 채권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일본의 금리가 낮을 것, 그리고 엔화 가치가 약세 혹은 안정적일 것.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전제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꿈틀대기 시작을 했고 엔화 가치도 더 이상 예전처럼 약세로만 가지 않을 대세인데요. 일본은행이 긴축 신호를 보내면서 엔화 가치가 반등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일본에서 엔화를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예전만큼 남는 장사는 안 됩니다. 거기에 환율까지도 엔화 강세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 상황은 더 심각해지겠죠. 한때 1달러에 160엔까지 갔던 엔화 환율이 150엔대로 내려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달러로 돈을 벌어가지고 1억엔 빌린 거 갚으려던 투자자들이요, 환율 때문에 갑작스럽게 더 많은 달러를 쥐어줘야 됩니다. 이러니까 차익은커녕 오히려 손실 위험이 커지겠죠. 이에 따라서 시장 투자자들은 서둘러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엔화를 사들이는 행동, 즉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주식이든 미국 국채든 비트코인이든 팔 수 있는 거 싹 다 팔아가지고 달러 확보한 다음에 그 달러로 엔화를 되사서 빚을 갚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시장에서는요, 이 뭔가 보이지 않는 블랙홀이 작동을 할 거예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라는 거. 쉽게 말씀드려서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11월 그런 전조 현상이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 페인멤버라는 신조어까지도 생겼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2만 6천 달러에서 이 8만 달러 수준까지 한 달 사이에 28% 폭락했습니다. 왜 갑자기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도 추락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이 많은 전문가는 말을 합니다. 일본의 금리 상승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 일본발 유동성 축소 충격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타격을 준 곳이 바로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증시 쪽의 목소리도 들어보면 비슷한데요. 이 미국 월가의 전략가들 측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 시스템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이에 따른 주식시장에도 악재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이 글로벌 주식시장도 상당한 변동성을 겪었었죠. 이렇게 일본의 한 중앙은행 정책 변화가 전 세계 자산시장에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특히나 그 매개체가 엔화랑 달러의 흐름이라는 이런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이 12월에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 정책이 정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경기 둔화랑 물가 안정으로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인데요. 시장에서 이번 12월 9일 그리고 12일까지 FOMC 회의에서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거다, 이런 예상이 파다한 상황입니다. 무려 87% 넘는 확률로서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죠. 한마디로 현재 미국은 돈줄을 다시 풀 기세라는 거. 반면에 일본은 그 다음 주인 12월 18일에서 19일 BOJ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일본은행이 이 금리를 올릴 리가 없다라는 분위기가 강했었는데 12월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에다 가지오 이 일본은행 총재는요, 12월 초 나고야 연설을 통해서 경제 여건이 받쳐준다면은
금리 인상의 장단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중앙은행 총재치고는 상당히 이례적으로서 직접적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두고 시장은 사실상 이거 금리 올리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12월 회의에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확률이 2주 전 30%대 수준에서 최근에 80~90% 확률까지도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이 엇갈림이 현실화된다면 과연 세계 경제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미국과 일본 간 금리 격차가 급속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난 수년 동안 엔화가 약세였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미국과 일본 금리 차이가 컸기 때문인 건데 이제 그 차이가 좁혀진다면 달러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겠죠. 달러로 자금을 운용하던 투자자들이 이제 굳이 달러에 올인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일본 엔화 쪽은 이제 금리도 주고 안전자산이라는 이미지도 있는데 이런 판단에 매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요. 이미 엔화 가치가 4년 만에 바닥 찍고 돌아설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6년부터 엔화가 장기 강세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실상 17년 동안 이어진 엔화 약세 달러 강세 시대가 전환점을 맞는 셈이겠죠. 이 변화가 외환시장의 지각 변동일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펼쳐지는 9일간의 시차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미국이 12월 10일쯤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12월 19일에 금리를 올린다? 그 사이에 약 열흘 동안 시장은 엄청난 눈치 싸움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달러랑 엔화의 환율은 요동칠 테고 각국의 자금 흐름을 쫓는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은 포트폴리오를 순식간에 바꿔 탈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자산군은요, 롤러코스터를 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거시경제의 큰 파도 앞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흔들리는 자산이 있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흔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고 안전자산 이미지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보다는 유동성 풍향계, 즉 돈의 흐름에 가장 민감한 자산 중에 하나라는 쪽이 설득력이 커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탈중앙 자산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은행이 시장에 푸는 유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돈줄을 조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돈줄이 풀리면 또 남들보다 먼저 튀어오르는 이런 경향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1월 달에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한 것도 이 BOJ 정책 변화로 글로벌 유동성이 움츠러든 영향이 컸습니다. 데이터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주식시장과도 묘하게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미국 S&P 500 지수의 상관계수가 0.5 정도로서 상당히 높은 양의 상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상관계수는요, 마이너스 0.5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이 최근에 금처럼 위기 때 피신하는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주식처럼요, 이 경기가 좋을 때 같이 오르고 또 경기가 나쁘면은 같이 하락하는 위험자산 쪽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2월 일본은행 회의 전후로서 유동성 충격이 발생한다면은 전 세계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또 한 번 큰 조정 하락세가 올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이미 시장에서는요, 어느 정도 경고음까지도 울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요즘에 일본 금융정책 뉴스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에는 미국 연준만 쳐다봤었다라면은 이제부터는 일본은행 한번 잘못 움직이면 우리도 바로 직격탄 맞는다. 이렇게 인식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흥미로운 대조군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리플 XRP인데요. 보통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유동성에 취약하면은 모든 코인이 다 같이 흔들리게 마련인데 XRP도 시장 전체의 분위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겠죠. 근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 XRP는 다른 코인들과는 결이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본의 거대 금융그룹 SBI 홀딩스가 있습니다. 이 SBI의 기타오 요시타카 회장은요, XRP의 잠재력을 오래전부터 신뢰해온 인물로서 유명합니다. XRP를 두고 실질적인 사용수요가 있는 코인, 이렇게 강조를 하고는 하는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서 이 투기적 수요에 기대서 오르는 것과는 다르게요, XRP 같은 경우는 이 금융 인프라로서 실제 쓰임새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SBI는 말로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요, 또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 일본의 국내 80개 은행이 참여하는 은행연합과 함께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왔습니다. 기존에 일본에서 해외로 돈을 보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수수료도 높았었는데 XRP를 매개로 하면은 몇 초 내로 송금이 완료되고 또 수수료도 낮아집니다. 특히나 앞서 이야기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이런 이슈로서 환율이 출렁인다?
그렇다면 XRP 기반 송금망은 그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XRP로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하고 나서 또 곧바로 정산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SBI는 유동성 공급 허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SBI가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 VC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엔화로 XRP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을 해왔다는 거. 그리고 일본 투자자들이 달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엔화로 XRP에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요. 이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 때도 일본 내에서는 XRP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XRP의 활용은 금융을 넘어서요. 국민적인 이벤트의 기술 인프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5년 열릴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인데요. 이 엑스포에서는 관람객을 위한 공식 디지털 지갑 어플이 출시가 됐고 그 백엔드에 리플 레저 기술이 활용이 됩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엑스포를 찾은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XRP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쓰게 된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엑스포 행사 중에 NFT 스탬프 랠리라는 이벤트가 있죠. 이 관람객들이 오사카랑 간사이 지역의 명소를 방문하면 디지털 스탬프, 즉 NFT를 받게 되는데 이 시스템이 XRP 리플 레저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엑스포 공식 캐릭터를 활용한 그 다양한 NFT 발행들, 그리고 교환 프로그램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런 모든 기록과 거래가 리플 레저에 남게 된다는 거. 일반 관람객들은 블록체인이다, XRP다 의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수백만 명이 XRP 기반 기술을 일상에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이 XRP가 단순하게 은행 간의 송금용 코인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요. 실제 생활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 나라의 박람회에 수천만 명이 몰리고 또 이 사람들이 쓰는 디지털 서비스에 XRP 기술이 쓰인다는 거, 이거 자체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장면입니다. XRP의 가치 기반이 점점 더 현실 세계의 사용 사례로서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SBI 홀딩스랑 더불어서 XRP 생태계에 또 하나 주목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에버노스 홀딩스의 출범인데요.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들고 있는 전략으로 유명하죠. 이 에버노스라는 플레이어가 비슷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버노스가 XRP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또 기관들에게 XRP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특수 목적 회사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에버노스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거. 보통 회사가 상장하면 주식을 팔아서 돈을 모으는데요. 이 회사는 모은 돈으로 XRP를 시장에서 대량 매입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 목표 조달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10억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 중에 SBI 홀딩스가 약 3천억을 직접 투자하겠다라고 나섰고 XRP를 만든 리플자, 판테라 캐피탈, 크라켄까지도 이 업계 큰손들도 참여를 했어요. 이미 에버노스 같은 경우는 일부 자금을 모아서 지난 11월 초에 XRP를 상당량 매입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이 약 4억 7천만 XRP에 달하는데요. 내년 초에 상장이 마무리되고 또 본격적으로 10억 달러가 집행되기 시작하면은 시장에 풀려있는 XRP의 상당 부분이 에버노드라는 이 장기 보유 창고로 빨려 들어갈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XRP 판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매수 주체가 등장하는 셈이라는 거. 이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 위축으로 흔들릴 때도요. 이쪽에서 받쳐주는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현재 일본의 금리 정책 변화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아주 큰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7년 동안 이어져온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오래된 유동성 공급 파이프라인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 은행의 12월달 결정 전으로서 이 글로벌 자산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재 시점 XRP 가격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이 불확실성을 앞두고 매수세들이 붙지 않는다는 거. 눈치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엔화 환율이 갑작스럽게 크게 떨어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급속하게 회수되고 있다는 신호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이런 위험 자산은 물론이고 주식시장까지도 변동성이 커지게 될 겁니다. 리플 XRP도 이 전체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순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리플 XRP는 다른 암호자산과 구분되는 이 나름의 방어 기제를 갖추면서 독자적인 길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일본 SBI를 비롯한 이 강력한 우군이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들고 대규모 투자회사가 중장기 자금으로 받쳐주고 제도권에서는 법과 규제를 정비하면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서 리플 XRP 기술의 쓰임새가 확대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12월 19일 일본은행 회의 결과
그리고 그 직후에 외환시장 움직임들까지도 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만약에 이때 엔화가 달러 대비 급등하는 상황이 온다. 이거는 캐리 트레이드의 급격한 청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일시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 리플 XRP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힘들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버노스 같은 여러가지 대규모 매수 주체가 그 하방을 지지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요. 2026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XRP를 둘러싼 환경은 오히려 밝아지는 요인들이 많겠습니다. 에버노스의 본격 가동으로 인해서 거대한 신규 자금이 XRP 시장에 유입이 되고요. 또 일본에서는 RLUSD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XRP 활용도가 높아질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SEC 수장 교체로 인해서 규제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거시경제적인 폭풍이 지나고 나면요. XRP가 이런 구조적인 호재들을 바탕으로 시장과 어느 정도 디커플링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겠죠. 결국에 일본발 유동성 위기는 낡은 금융 패러다임의 균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XRP가 이끄는 이런 새로운 움직임들은요, 또 새로운 질서의 서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익숙했던 판이 흔들리고 또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이런 과도기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거. 오래된 유동성들이 퇴장하는 자리에서 또 누군가는 새로운 유동성의 주역으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주인공이 XRP가 될지 우리는 이제 그 챕터를 목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을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면요. 이 하락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 하락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해서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지가 않고 또 리플 XRP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을 떠날 생각이 아니시라면은 이제는 그 하락 자체를 미워하고 또 탓하는데 힘을 쓰기보다는요. 이 하락장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나의 체력과 에너지를 써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계속 불평하고 왜 또 하락하나 언제 오르나 이런 말만 반복해봤자 내 통장에 플러스가 찍히는 일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그 감정이 휘둘릴수록 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만 커지게 된다는 거.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이 과거의 패턴을 차분히 살펴보시고 1년 전, 2년 전 시장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보시면서 그때의 하락은 어디까지 내려갔었고 어떤 지점에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는지 스스로 분석해보신다면은 지금의 이런 구간들도 막연한 공포감이 아니라요. 데이터랑 흐름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더 하락한다면 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이 시장에 반등하는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구간은 또 어디일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내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순간 이 똑같은 하락장이더라도 이거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 되실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단기 종합방에서도 이 무리한 장기 투자의 중요성보다는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 그리고 단기 저점을 살리는 이유도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막상 장기 투자하라고 들고만 있으면은 가장 고점이었을 때 찍혀있던 높은 수익률들이 내 기억에 남아가지고요. 이 시장이 하락하면은 그때 조금 팔걸, 그때 팔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들이 장기 투자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하지만 적당한 일부 비중 정도는 이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하시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라거나 혹은 나를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먹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다른 부분의 활용도에 대해서 사용하신다면은 오히려 장기 투자로 가기에도 건강한 멘탈 그리고 투자 심리를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투자라는 게 감정에 반응하는 게임이 아니라요. 상황에 대응하는 게임인 거고, 같은 하락장을 마주하더라도 누구는 거기에서 무너지고 또 누구는 거기에서 방향성을 찾습니다.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내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 그리고 불평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과 준비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 결국에 시장은요, 우리에게 늘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탓하면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기회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손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순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따라붙거나 또 조정이 왔다고 무서워서 손절하는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요, 결국에 내 계좌는 계속 깎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볼 때 필요한 기준표랑 타점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표는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실전용 자료입니다.